토론은 좌장이신 이봉남 서울대학교 교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전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시설 자산 관리라는 게 왜 토목학회에 등장을 하게 됐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건설가 토목학회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 수명이 있듯이 인프라에도 수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은 그걸 진작에 깨달았었고 우리는 후발주자니까 이제 깨닫기 시작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영환 교수가 발표한 것처럼 이제 국제 이슈화가 되니까 ISO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죠. 국제 표준 규격화를 시켰습니다. 자, 사람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30대가 넘어가면 이제 자기 건강 관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헐고 새로 지어줍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게 정답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이제 주인이 없는 공적 자산에 대한 이 도시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1차적으로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자력을 하면서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설계할 때 가장 먼저 발주자가 주어지는 게 수명을 줍니다. 설계 수명, 경제 수명을 잘 줍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갖고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은 얼마만큼 든다는 거 시나리오를 따라 만들어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따라 발주자들 관리가 있죠. 근데 제가 경부고속철도로 들어가서 우리 경부고속철도 수명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전부 놀라더라고. 아니 철도기 좀 수명이 있나? 그래서 100년을 하세요. 왜 100년이나 농담처럼 그러는데 저는 1904년도에 이 경부선이 개통이 된 해입니다. 그럼 2004년도니까 100년이 갔다는 경부고속철도 당연히 100년이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뜻을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나중에 설계를 전부 다 재설계를 하라고 했어요. 왜 경제 수명을 지급해야 됩니까? 나중에 거의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무지하게 반대를 했어요. 재설계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토론할 시작인 게 오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제 발표에 이어갖고 5분의 이제 토론자와 1명의 발진자가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 진영 토론자의 백그라운드도 다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산관리로 넘어가면서 시빌 엔지니어링에서 정말로 이제 토목이 아니라 시민생활공학으로 이제 시야를 넓혀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발제자만 아니라 토론자를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실감하고 체감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일기 신도시. 근데 공무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무원 그 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기 힘드니까 토목학회 힘을 빌려갖고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슈 페이퍼 34호가 만들어진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국정감사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패널 쪽으로 이제 5분이 하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순서가 발제 순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영 토론자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키워드를 미리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개는 일단은 그 각자 본인 시간에 하시고 토론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승현 책임연구원, 그 다음에 정남정 부회장, 그 다음에 박명 대표, 박승환 교수, 김용수 대표,
이렇게 하고 주어진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칼같이 지키니까 시간 추가가 되면 저는 무조건 마이크 끕니다. 그걸 참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각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판넬로 최승현 한국운수산업연구원에 계신 분입니다. 최승현 책임 박사 교통인프라에서 쪽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최승현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받은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의 최승현 연구원입니다. 저는 이제 자산관리 분야 관련돼서는 이제 도로 쪽에 좀 관련된 연구를 많이 수행했습니다. 이제 석사 과정 때부터 이제 도로 포장 쪽 관련된 유지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를 주로 수행해오다가 제가 학위를 취득하는 시기에 자산관리와 관련된 좀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도로 인프라의 자산관리 쪽으로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그쪽으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저희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먼저 이현환 교수님께서 앞서 발제를 해주셨지만은 도로 인프라에 국한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도로 인프라 역시 이렇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제 도로 관리에 충분한 재정 투자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도로의 기능 유지 그리고 생애주기 비용 등을 고려한 이제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좀 다양한 기존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도로 인프라만 국한 지역을 본다면 이제 올 초에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인프라 전체에 대한 총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는 총 49만 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도로 인프라만 한정진다고 하면은 약 30% 정도가 이제 도로 인프라에 해당됩니다. 도로 인프라는 아시다시피 도로 교량이 있을 수 있고 터널 아니면 사면 포장 등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개별 시설물들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러한 개별 시설물별로 각 시설물의 특징을 살린 개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포장 같은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면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포장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해서 관련된 고도화 등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런 개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도로 인프라들이 유지 관리가 되어 왔었고, 이전에도 이러한 다양한 도로 인프라들의 유지 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양한 이제 시설물 간의 어떤 공학적인 차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가기 때문에 시스템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자산관리 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기반시설관리법이 있긴 했지만은 기반시설관리법 이전에 2014년도에 이제 도로법이 한번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도로 건설 관리계획의 수립 시에 도로 자산의 활용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으로 도로법이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사항을 포함하면서 도로의 자산 가치를 조사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도로 건설 관리계획에 반영해라라고 이렇게 법령이 개정된 적이 있는데, 이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인프라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이런 관리계획의 수립 시에 이러한 내용들이 좀 일부 포함되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자산관리 계획의 레벨이 아닌 그냥 단순한 좀 어떻게 보면 틀만 갖춘 형식적인 내용의 내용들이었어서 좀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가끔 연구들이 있긴 했지만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앞서 소개되었던 이제 기반시설관리법이 좀 제정되고 하면서 다시 이제 도로 인프라에 대한 자산 관리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주체별로 한번 이제 도로 인프라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은, 먼저 도로 인프라는 이제
뭐 다양한 관리 주체가 있지만은 이제 중앙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60%, 그리고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게 35%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민간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5% 정도가 됩니다. 뭐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는 도로 인프라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유지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지자체마다 재정적인 여건이 좀 다르다 보니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에 국한지어서 본다고 하면은 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 포장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도로 포장에 한해서는 뭐 자산 관리 시스템은 아니지만 유지 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뭐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지자체에서는 좀 약간 주먹구구식의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약 4, 5년 전에 이제 광역 지자체에 이제 도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능력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여쭤보니까 어떤 공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도로 포장 유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을 먼저 유지고서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그게 거의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리 주체별로 이제 관리 여건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중앙 부처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경우 유지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제 하나의 자산 관리 시스템이 아닌 개별 시설물에 의한 유지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각 시설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중복 투자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유지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통합된 자산관리 시스템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아직까지는 시설물의 자산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좀 기존의 유지관리 시스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이전에 무엇보다 생각하는 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지자체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체계적인 지원 하에서 자산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진다고 한다면 일단 이러한 유지관리 시스템들을 먼저 통합하고 개별 도로 인프라의 자산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 체계가 잘 구축되어져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합해서 하나의 도로 인프라를 관리하는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앞서 얘기 나왔던 디지털 테인이나 빔 등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자산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도로 인프라 자산관리에 있어서는 최종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먼저 좀 필요한 걸 2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전국의 도로 인프라를 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제 도로 인프라 중에서 이제 성능의 평가, 그러니까 이 도로 인프라의 성능이 얼마다라고 평가된 게 한 약 37%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자산관리 시스템 또는 유지관리 시스템에 있어서는 도로 인프라의 성능이 얼마인지 알고 있지 못하면은 아무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한들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제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미 훌륭한 국가의 장비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지자체에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 이 해당 도의 부가를 모니터링할 예산 좀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더 지자체 입장에서 이제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장비 등의 개발이 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제 중앙정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포장이나 다른 시설물들에 대한 모니터링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용 측면에서 지자체 입장에 적용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동일한 성능을 평가하면서도 좀 더 저렴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장비들이 좀 보급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중앙정부 대비 이제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 부족 등의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본 이름이 이게 타이밍이 안전 효율성 관리에서 출발했는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분산이 돼갖고 안 되겠다. 통합 관리로 넘어갔는데 통합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평가제가 필요하다. 그다음 지자체를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제도화로 연결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학회에다 주문하는 이제 평가제를 이게 평가제를 한다면 아마 문제가 최선인지 몰라도 거절 쪽에서는 항상 코스트를 이야기하거든요. 코스트는 프라이스를. 근데 자산 가치를 넘어가면서 여기에 밸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포트 카드라는 것도 사실 결과적으로 밸류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하고 사회과학하고 환경하고 이게 합해져야 되는 연합 활동이 필요하다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문하시는 게 일종의 제언이죠. 성능 평가제를 빨리 도입을 해라.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양성해달라. 할 때가 됐다는 거. 다음은 수자원 쪽에 정남은 부회장, 도와 보위원이 부회장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정남서입니다. 저는 기반시설 생애주의 기획과 그다음에 계획을 빼고 기본설계, 실질설계, 건설, 운영, 비용 배분, 자산 취득, 마지막으로 더하여 와서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길게 짧게 한 40년간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제가 지금 자산관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 커리어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일을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도 조금 생기더라고요. 내가 운영할 때, 내가 건설할 때 이런 걸 알고 했나 뭐 이런 자책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것들을 토론을 위해서 4가지를 이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에 제가 좀 이야기를 추가해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자원 시설의 자산관리 체계 범위와 구축 배경, 그다음 자산관리 체계 실태와 최종 목표는 뭔지, 그 구축 운영을 위한 법, 정책, 제도 지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자원 건설 기획 설계 시공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기에 제가 이제 운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몇 마디 더 보태서 도움을 해보고자 합니다. 수자원 시설이라 하면 수자원의 조사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수자원 시설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댐 4대 강에 있는 거 보, 그 다음에 상하수도, 농업용 저수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통틀어서 댐, 보,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기반시설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의 정의는 법에서는 시행령, 대통령령에 이제
규정한다고 돼 있어요. 대통령령에 들어가 보면 가부터 사목까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수자원 분야 토론자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댐이 없어요. 이 참 문제더라고요. 그 수자원 시설에 수자원 조사 개혁 여기 있는데 기반 시설에는 우리 매일 마시고 먹고 샤워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여름에 홍수 일어나면 홍수 방어하고 뭐 용인에 삼성 반도체 그런데 어마어마한 용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 댐이 빠져 있어요. 빨리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쪽 범위에도 보면은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 수자원 시설이라 하면은 댐 넣는 댐체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부속 구조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홍수 때 여수로겠죠. 여수로고 그 다음에 홍수 때 홍수 조절할 수 있는 게이트는 좀 기계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또 뭐 댐이나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해야 되니까 댐의 설계 기준이 설계 그 계산해가 나온 게 4배를 강화해놨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다 감지를 합니다. 지진 뭐 진도 3만 대도 다 합니다.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유지관리해서 사전에 유지관리를 사고에 대비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수도 시설도 이제 수도를 하면 그냥 뭐 수도 갈로 도로에 묻어나면 올라고 사고나 발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취수원부터 해서 취수구, 처리장, 뭐 급수전까지 다양한 시설, 뭐 하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건설할 때는 뭐 토목이다 하는 것 같지만 토목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수자원 시설의 자산관리 구축 배경이 뭐냐? 선진국에서 아마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하니까 뭐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거를 좀 깨닫게 된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보니까 일본에 가서 견학을 하고 자산 관리하는 거를 국회에서 포럼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는 2007년도 제1회 사회 기반 시설 국가자산관리 심포지엄이 국제 심포지엄이 여기서 아마 제기가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보니까 2008년도부터 치안공단,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이런 데서 다 자산관리 소개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보니까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이 돼요. 국제 회계 기준 하려면 자산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평가인데 문현주 박사가 지속 가능한 상하수도 재정 체계 구축 운용 방안이 자산관리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자산관리 개념이 들어있더라.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2014년도에 정수장 기술진단 실태조사 개선 방안 연구수립을 했는데 여기에 자산관리가 한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는 유지관리, 사고나면 사후관리인데 사전에 애지적 관리를 하면서 자산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삼이라는 자산관리, 상수 자산관리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이제 환경부 용어를 받아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Integrated System for Asset Management 워러웍스 퍼실리티인데 사실 여기도 워러웍스라면은 취수원, 용수 때부터 다 시작하는 게 워러웍스입니다. 이게 용 빠져 있고 처리하고 정수장하고 관로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돼 있더라. 그러다가 오늘 박명 대표님도 참석하셨는데 부산시 자산관리 시스템이 2019년도에 구축됐고 서울시는 기본계획을 2020년도에 했고 K워터는 이제 드디어 수도만 하다가 댐을 2020년도에 수도환경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2021년도 하수도 자산관리를 했고 지방상수도 자산관리 7개 지역인가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완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왜 끝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인 수자원 자산관리 체계 실태와 최종 목표는 뭐냐? 자산관리를 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참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네덜란드에서 로테르담 항구에 가면은 모든 하역자가 무인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준비를 몇 년 했냐?
시스템 구축합니다. 30년 동안 데이터베이스였는데 전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비가 오면은 컨테이너를 하여 가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트레일러가 오는데 시간이 걸리면 도로가 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다 해가지고 비 올 때는 속도가 어떻고 맑은 날은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다 해놨어요.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자산관리 최종 목표가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산관리 최종 목표는 시설의 노후도 평가, 예지적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입니다.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해주는 거지 자산관리된 자산관리가 아니라는 걸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홍수, 지진 이런 건 많이 나왔지만 모든 토목시설은 자연재해에 다 안전한 시설로 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시 광화문에 수시로 배수관계가 난리가 나거든요. 거기는 20년 빈도, 강우 빈도로 하수도를 만들어놨어요. 20년 이상의 빈도 이상의 비가 오면은 물론 안 빠집니다. 홍수 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목 기반 시설 자산 관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너무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수자원 시설은 도로, 공항 이런 거하고 또 틀립니다. 도로, 공항 뭐 문제가 생기면 좀 사용 안 하면 되는데 물은 아니거든요. 매일 먹어야 되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물은 안보가 직결이 됩니다. 만약에 가뭄이 들고 농업 생산이 안 되면 식량 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분야에 산불이라든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자원 안보가 이게 자산 관리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수자원 시설은 시설의 노후도가 기후와 주변 환경, 땅 꺼짐 이런 것들이 전부 주변 환경이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돼 있어야 된다는 그다음에 자산관리 측의 정책 제도 부분은 간단합니다. 상수도는 자산관리 해야 된다고 법에 좀 돼 있더라고요. 다른 이제 시설들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관시설 기획 설계 시공 운영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산 관리는 운영하는 자산 주인이 해야 되는데 정부가 어마어마한 예산 투자해놓고 자기 자산 얼마든지 모르고 주인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생각도 없는가. 이게 좀 서로 이런 데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계와 연구,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바이오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토목하시는 분도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IT 기술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금 도화에서 좀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전부 쓰레기다. 그거를 바로 써먹을 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날리지 그래픽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학교에서 해야 되고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이제 토목하시는 분들이 뭐 설명 컴퓨터 측량이나 이런 것만 수문항이나 이런 것만 배울 게 아니라 요즘 핫한 SI, IT, CS, AI,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토목은 시스템 엔지니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뭐 회계라든지 자산이라든지 모든 걸 시스템에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거 아세요? 우리 공기가 없으면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이 3분인데 물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30일입니다. 자, 이게 지금 진영 프로다가 말씀하셨듯이 시민이 토목이나 생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걸로 이제 쭉 풀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댐 주위에 엄청나게 매립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산관리라 하는 개념으로 하면 진짜 통합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자산 관리에 시도가 안 할 수 없지 않냐. 결국 낮게 관리해서 통합 관리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두 개의 키워드를 저는 뽑았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시블 엔지니어한테 AI 기술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을 접목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학계가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인프라의 주인을 빨리 찾자. 그 개인 직원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건축이란 말이 있는데 이 인프라에서는 주인이 없다. 그 주인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 주인에게 알려주는 평가 제도와 또 연결되지 않냐. 그런 쪽으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박민 대표입니다. 박민 박사가 아마 공항 쪽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화기술의 박미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항 쪽에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온 거는 아니고요. 실은 이제 자산 관리를 제가 좀 한 10여 년 지속적으로 했고, 그래서 그 상수도 시설 자산 관리를 아마 제일 먼저 시스템으로 좀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 표준 ISO를 KS로 만드는 국가 표준을 제가 2016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 어떻게 됐든 올인을 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직도 국가가 그 깊은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공항 자산 관리를 하게 된 이유는 공항에 이제 자산 관리 교육을 몇 번 하러 갔는데 거기에 계신 팀장님이 자기네 공항이 20년이 됐는데 자산 관리에 대한 어떤 컨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입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 LOS 지표를 먼저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통합 시스템에 자산 관리를 집어넣는 부분에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8개월 동안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공항은 부평시와 맞먹는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온갖 모든 그 우리 보통 쓰레기 소각장까지 다 있고요. 공항 안에는 그다음에 중수시설, 뭐 하수처리시설 온갖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공항의 자산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자회사의 인원이 10,000명이나 된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좀 진행을 하면서 여태까지 경험을 쭉 생각을 해보면 공항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첫 번째가 명확한 정량화할 수 있는 기준들이나 가이드가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자산 관리를 제가 뭐 2013년부터 쭉 해갖고 이제 부산시도 제가 구축을 하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표들이라든가 정성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지표화하거나 수치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가야 될 길이 멀다. 왜냐하면 부처별로 시설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요. 특히 전기나 기계 같은 경우 양호 불량으로 데이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수치화하지 않으면 이게 데이터로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하고 그런 부분 또 내용연수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나 공공기관이 공기업법에서 쓰고 있는 내용연수를 써요. 그럼 밸브 같은 경우가 공기업법에서 몇 년으로 돼 있냐면 8년에서부터 12년으로 다 잡혀 있어요. 근데 부산시 하다 보니까 28년 평균 26년을 쓰고 있었어요. 그 사용 연수가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체적으로 이걸 국가에서 강제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네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운영 패턴을 가지고 자체적인 부산시 뭐 내용 연수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비나 시설에 대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좀 그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 가이드를 자체적으로 다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라는 게 반드시 자산가치 평가할 때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낙찰가로 적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설계가로 적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들도 다 만들어져야 된다.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과연 상태평가하고 우리가 안전진단하는 게 그게 시설물의 노후와 수명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 얘기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토목학회에서 연구가 돼야 됩니다. 상태평가를 가지고 지금 뭐 성능평가에서도 사용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10%밖에 웨이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량이 붕괴되는 게 솔직히 어떤 사용성의 어떤 지표 뭐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과연 그것을 우리가 지표를 더 디벨롭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정의를 자체적으로 하게 해야지 이걸 나라에서 정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하는 기관마다 수준이 다르거든요. 어떤 건 통합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기관은 그거보다 훨씬 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딥스가 깊은 부품 단위까지도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게끔 가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BIM, GIS, 디지털 트윈이 막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BIM하고 자산관리는 어떻게 연계돼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미 다른 나라는 다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이미 아까 이영환 교수님 발표할 때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미 설계에서부터 상세 설계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구조물이 아주 상세하게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사양까지 잡혀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자산이 분류되기 시작해서 시공 단계까지 나와서 오브젝트, OBS에 대한 분류 체계, CBS에 대한 분류 체계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이 지금서부터 어차피 BIM이 지금 1000억 이상은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2028년인가 뭐 30년부터 100억 이상도 하라고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끔 토목학회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보면은 NSW인가요? 그 뉴웨일즈 오스트리엘이라죠. 제가 정확히 네네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BIM에 대한 것을 어떻게 분류 체계까지 해야 되는지를 샘플로 잘 만들어놨어요. 철도를 갖고 해놨어요.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그 자료 보시면 아마 이 분류 체계에서부터 자산의 끝단에 어떤 속성들이 잡아 올라가서 리스크와 코스트와 이런 서비스가 다 연계되게 돼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을 하면서 공항 자체에서도 엄청나게 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까지도 연계하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공항의 디지털 트윈까지 하는 그런 체계를 쭉 로드맵을 만들었고 데이터 지금 갖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다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베이스를 이번에 좀 설계를 했다. 기념 설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뭐 상수도든 하수도든 댐이든 다른 것도 다 똑같은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는 엔지니어다 보니까 너무 구조물 쪽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체를 하거나 어떤 투자를 하는데 시설 노화 관점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용량의 문제, 서비스의 문제, 그 다음에 유지관리 비용의 문제, 우리가 네 가지 페일리어가 있다고 하죠. 이런 관점을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우리 토목 쪽에서 그런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훌륭해요. 우리나라 사람 진짜 최고로 훌륭해요. 하지만 비즈니스 마인드가 너무 없어요.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우리 너무 양반들이거든요. 돈 얘기하면 어디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엔지니어가 제대로 우리 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요. R&D 다 잘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제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비용을 투자해서 국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안전한 거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너무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교육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제가 말을 다다다다 많이 빨리 했는데요. 짧은 시간에 막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야 돼서 제가 그렇게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항에서 지금 조금 더 이제 개선 사항이 필요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너무나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산관리 이제 차후에 제가 듣기로는 차후에 자산관리 이제 그 실질적인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한 상세 설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공항 에어사이드 부분은 또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저도 제가 뭐 만져본 거는 건물, 도로, 교량, 뭐 터널 뭐 이런 거는 만져봤지만 저도 이제 항공 부분에 에어사이드 쪽에 리스크 평가라든가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육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으로 정말 세계 1위의 그
국제공항이 있는데 이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토목학회가 이런 핵심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계속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같이 공부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공항은 베이지는 언타임 랜딩 디바스 승부자십니다. 지금 공항을 말씀하시는데 세계 최초의 민간 공항이 어딘지 아세요? 스키폴입니다. 1925년에 민간 공항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한 게 스키폴 공항입니다. 거기가 대표적으로 아마 자산 관리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능 개선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건 왜 자산 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배울 게 많다. 그 다음에 오늘 앞서 지금 토론하신 두 분과 마찬가지로 토목학회 주문이 많네요. 제발 니네들이 시야를 좀 넓혀달라. IT 쪽 그다음에 AI 쪽도 있는데 사회와 경제 분야까지 확대를 하는 게 이제 그만큼 우리의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게 키워드 부분이 이제 자산 관리를 넘어가면서 뭐가 바뀌냐면 계획, 설계, 시공으로 유지 관리를 이렇게 선으로 갔잖아요. 이게 다시 피드백이 됩니다. 원으로 바뀝니다. 유지 관리에서 설계 인풋으로 들어가는 자산 관리 형태 이게 도입이 되면 사이클 형태로 원형으로 바뀐다는 걸 저는 캐치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박승환 교수신데 토목학에서 미리 눈치를 채고 사회과학 쪽으로 한 분 초대했습니다. 회계 쪽으로 한번 말씀. 네. 제가 공학도 아니고 회계학 하는 좀 사람인데, 제가 그 조세 재정연구원의 전문 위원을 하면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그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그 시점 이후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성과가 뭐냐 그러면 그 사회 기반 시설을 자산으로 등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얘기를 이제 해요, 항상. 성수대교 붕괴된 것은 그 자산이 그 대교가 건설될 당시에 그 취득 비용을 그냥 단순히 어떤 세출로 처리만 하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감가상각을 이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뭐 그런 것이 이제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구원에 가서 연구 주제로 그러면 정말 그 SOC 관련된 그 인프라 자산이 어떻게 그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이 그 국가 결산서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제대로 그게 잘 공시가 돼서 의회 등을 통해서 국민들하고 잘 소통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들여다보다가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토목학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잘 전문 지식은 없지만 이렇게 그 토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반 시설의 그 현안 이슈는 결국 이제 노후화, 그다음에 기상 이변으로 인한 기존 데이터에 기초한 뭐 안전 기준이 무력화되는 이런 문제. 그러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은 위험에 대한 어떤 인지감부터 안전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각 국민들의 수준도 높아지니까 안전 욕구만 충족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 뭔가 삶의 질도 더 높아지는 그런 인프라 서비스를 요구하는 상황이 됐다. 근데 이제 다 이해는 되는데 이게 다 돈의 재정의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쭉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전문가들이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답답해해서 이런
발표자 이영환 박사님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발표하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국민들이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자산 관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취득 이후의 유지 관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 주체 입장에서 보면 그 예산의 우선순위가 항상 그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오늘도 주로 말씀하셨던 인프라 자산 관리 시스템은 결국 관련 재정이 왜 필요한지 또 그걸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실제 반영이 되고 실행이 되는 건 그 다음에 문제겠지만, 그다음에 어쨌든 이 자산관리 시스템이 인프라 자산의 수명을 연장한다든지 또 성능을 이렇게 개선시킨다고 한다면 결국 그 막대한 자본이 투자된 SOC 자산이 조기 교체돼서 예산이 또 막대하게 투입되거나 낭비되는 그런 일이 억제되고 그리고 결국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또 조기에 막대한 돈을 우리 후세대가 부담하는 이런 이제 세대 간의 어떤 재정 부담의 형평성 이런 문제까지 포함하면 이 자산관리 시스템이 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기반시설관리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이미 이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저도 끊임없이 이제 법안 중에 그 재원 조달 문제에서 뭐 일반 회계도 가능하고 특별 회계도 가능하고 기금 회계도 가능하고 뭐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제 법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일반 회계로서는 이런 지속 가능한 유지 관리가 가능하지 않다. 특별 회계도 마찬가지로 이게 매해 세입 제출에 대한 그 예산 결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물론 특정 목적에 쓸 수는 있지만 일반 회계보다는 낫죠. 기금 회계야말로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타당한 그런 회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기금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법안에 넣었다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그 회계 관련 법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는 안 합니다. 해야 한다 하면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죠. 그래도 뭐 운영 규정을 보니까 뭐 충당금 설정하면 뭐 예치금을 자산으로 적립하고 뭐 적립금을 순자산으로 이렇게 표기하도록 이렇게 뭐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도 많이 진전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그 조사해본 바로는 어느 관리 주체도 이런 회계 처리를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충당금을 적립한 곳은 못 찾아본 것 같아요. 실제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자산 관리 체계를 이제 잘 구축 운영했을 때 어떤 재정 역할 뭐 이런 것을 이제 주문해 주셨는데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기반 시설의 현 주소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인프라 시설 전반에 대한 어떤 상태 평가, 가치 평가를 포함해서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용 가능한 그 성능 목표나 상태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현 상태하고 얼마나 갭이 있느냐, 그걸 채우려면 어느 정도 재정이 투입돼야 되느냐, 이게 실제로 재정이 될 수 있는지는 그 다음에 문제지만 지금 리포트 카드나 미국의 뭐 주정부, 연방정부 전부 결산서에
그 부분을 계속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한테 그걸 계속 의회가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소통을 해서 그 위정자나 그 이분들이 이제 자치장이나 뭐 중앙정부장이 이거를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미국도 해마다 그 목표한 수준의 성능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투입해야 되는데 투입 못한 예산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가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그 최소한도 그런 자산관리 시스템을 지자체별로 다 갖추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국토부 차원에서 뭔가 교특회계에 어떤 개정의 한 예산을 뭐 이렇게 아니면 개정을 신설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중앙 집권적인 전문가 집단이 그 시스템을 계속 그 설계하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아까 이제 기금이 가장 그 적합하다고 하면 뭐 성능 개선 기금 뭐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지자체별로 만들어진다. 그럼 그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뭐 어떤 그 선행 연구를 보니까 지역개발 기금에서 그 일부를 거기서 조달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제안을 해주신 분도 있고 기반시설 이용 부담금을 이제 걷자. 그 부분은 이제 이용자에 대한 설득의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부분 뭐 그런 재원을 이제 마련하기 이전에 국가 재정법이든 지방 재정법이든 간에 어떤 이게 지속 가능하게 자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을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뭐 이런 그게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예도 제가 들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전문가나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어떤 답답한 마음이 자꾸 이런 걸로 이제 세미나 이런 걸로 발표가 되지만 이거 이제 거버넌스 문제인데 이게 정말 이용자인 국민 주민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리포트 카드와 같은 그런 주민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돼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의 SOC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를 좀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국민과의 소통. 혹시 이거 아세요? 그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기본법이 만들어진 배경.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면 서울대 2015년도에 서울시 인프라를 한번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토목학회와 같이 했죠. 그때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이 여기 정책위원회 김홍별 교수님. 그 다음에 그 도시 조례에 잘 묻어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시로 옮기니까 후보가 헛들짝 놀라갖고 국가기본법으로 올라가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서울시를 설득하는 것은 서울 시민을한테 너가 지금 당신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위험하다. 그걸 리포트 카드 근데 카드 형태를 잘 만들어갖고 시민들한테 뿌렸거든요. 곧바로 시장실하고 시의회 의장실에다 전화를 하니까 설정 올라가고 서둘렀더니 결국은 사용자를 끌어들이자. 우리는 우리만을 가는 게 아니라 국민을 끌어들여야 되지 않냐.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기금을 마련하는데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죠. 가장 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법의 기금을 우리가 영화 볼 때 문화진흥 기금이 10%씩 적립이 되거든요. 통일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통행할 때 도로 관리에 그 비용을 쓰려고 그거 하죠. 이 마찬가지로 사회
그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면서 주문하셨네요. 학회 역할. 우리 지난번에 그 3주 4호 이슈 페이퍼 냈을 때 제가 듣기는 조재열 교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평가를 하려면 공학기술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걸 언급을 왜 안 했냐고 좀 언급을 해주셔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면 공학하고 사회과학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패널자로서 김영수 대표 마이크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용수입니다. 아마 제가 여기 오늘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경험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좀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다르더라도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좀 같이 생각해 볼 방향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자산관리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금 더 빨리 그 체계가 실현됐으면 하는 기대도 있고요. 일단 큰 틀에서 인프라의 관리 방식이 변화하고 조금 그것을 이해하는 국민들의 이해도가 변했으면 하는 바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결국 시설물안전법, 우리가 보통 시특법이라고 하던 그 기업화업이 별로 유쾌하지 않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요 건으로 만들어진 법률이죠. 특별법이죠.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30년 됐습니다. 특별법이. 사실 30년 동안 특별법으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게 과연 타당한가? 라는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의 개별법들은 뭘 하고 있었나? 라는 부분도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영환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18년도에 안전관리 일원화 정책이 도입됩니다. 지난해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던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8만 개소가 시특법으로 편입이 되면서 법 제명이 바뀝니다. 시설물 안전법으로. 그런데 그때의 국무조정실의 입장은 뭐였냐면 시설물 안전법이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 자랑을 했던 내용이 시설물 안전법 소관 시설물은 붕괴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사건이 발생을 하죠. 태풍이 올라와서 하동에 있는 제방 2종 시설물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 광양 이쪽, 하동 이쪽 그 화개장터 이쪽이 물에 잠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당에서 정자교가 사고가 생깁니다. 이용 시설이었고 사망 사고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성교에서 유성교가 이제 침하를 하게 되죠. 1, 2종 시설물도 사고가 발생한다. 이거는 좀 큰 특별법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좀 큰 사건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패널 정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 설계 기준은 어떨까? 설계 기준이 계속 강화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점검 진단 기술도 계속 변화하는 거에 순응하면서 물론 조금 뒤처지는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종 시설물을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냐라는 문제에서는 물론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개선되고 진화하고 있다는 내용에서도 또 칭찬해 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학의 경제의 논리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성능 설계를 하게 되고 최적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 경제의 논리가 도입이 되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나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극한 상황이 오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기존 시설물의 위험도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후화라고 하는 과정이 분명히 리스크로는 작용되지만 그간의 시설물 안전법이나 개별법에서 했던 노력 역시 노후화를 지연시키거나 어떤 시설물의 생명을 연장하는 거에 기여했던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산관리로의 전환 부분에서 이제 계속들 말씀해 주시는 기반시설관리법인데 17년도에 성안이 됩니다.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18년도 아까 말씀하셨던 백석동 사고가 없었으면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되기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기반시설관리법은 지상시설물 위주였었습니다. 성안 자체가 문구의 조문성안 자체가 지상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가 18년도에 지하력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석촌호 소월 8일날 사건 때문에 이제 지하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시설물안전법의 개념과 지하안전법의 개념이 연계돼서, 왜냐하면 백석동 사고는 지하시설물의 붕괴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기반시설법이 발족을 하게 되고 법이 먼저 제정된 이후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쭉 따라붙게 되죠. 재정법입니다.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재정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중요 시설이나 인프라나 뭐 사회간접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돈의 개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운영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진보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년도에 조문이 구성이 됐고 18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2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약 5년간의 시행 절차를 거침에 있어서 왜 그러면 기반시설법은 그렇게 빠르게 진화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건설기술인이나 혹은 이쪽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 관계자분들이 지난 시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근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원칙의 부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박성환 교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침명이 바뀌었을 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명은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 지침입니다. 결국 자산 관리를 한다면 지금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건설 원가로 할 거냐, 대체 원가로 할 거냐, 감가상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회계처리 지침의 기준은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비용을 정기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자산에는 감가상각을 유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는 기반시설은 제가 알기로 도로포장과 상수도만 적용이 되고 있고,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자산이 떨어져서 회계처리상에서 기준상에서 따르는 교량은 20년이거든요. 유성료는 자산의 가치가 없는 영원짜리 시설이에요. 근데 무너졌다고 사회가 뒤집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시설물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주체들이 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되는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다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되고,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이 이렇게 토목학회에 회계를 전공하신 교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이슈가 생산되는 이런 구조가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각도에서 이루어진다면, 어찌 보면은 시설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관하고 있는 재정당국 또는 관리주체 쪽에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보폭의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슈 생산에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공학기술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학회에서 좋은 연구들, 결과들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펀딩이 되게 중요하죠. 국토교통 R&D는 실용화를 상당히 많이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기술이, 물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긴 하겠지만, 시설물 안전법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법입니다.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해라. 외국의 전문가분들은 이건 비공학적이다, 엔지니어링 판단을 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지 않냐라는 지적도 합니다. 하지만 시설물 안전법이 우리나라 시설의 관리 측면에서 기여한 점이 분명히 크다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성상에서 발전하고 있는 공학기술과 이 기술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학제간 연구를 할 때 공학기술 간의 학제간은 연계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인문사회와의 연계는 조금 뒤처지지 않나, 실용화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형 R&D 과제에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이렇게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이 제도, 이 기술이 필드에서 현장에서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죠. 기존이 잘못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잘하고 있던 거는 계속 더 잘 해야 될 것이고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학제간 연구에서 인문사회학과의 연계가 좀 부족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협력하고 도입할 수 있는 우리 토목계, 건설계가 먼저 인문사회 쪽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연계 체계가 이루어져서 다학제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확대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기존 경험에서 뭐 시설불안전법을 개정하고 어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안전법을 제정하고 기반시설법을 제정하고 하는 쪽에 일을 해보면서 저는 스스로 제일 부족했던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공학법제이다. 엔지니어링 로우 파트가 저는 제일 부족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좋은 좋은 서적을 참고해봐도 공학법제라고 하는 부분이 학문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 건설 기술을 전공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준다면 기술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어떤 지원하고 혹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학제간 연구가 기술 간의 연계보다는 좀 더 확대된 모델로서 우리 건설기술 분야에 자리를 잡는다면 아까 우리 이영환 박사께서 발제해 주셨던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별한 경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학회의 역할로 학회가 목소리를 좀 내다.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미국 새망원 댄뉴스톡이 그 책에서 미국이 쇠퇴하는 주된 원인이 뭐냐면 인프라 노후화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한 게 이게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9.11 테러보다 더 위험한 게 미국의 인프라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무슨 주문을 했냐면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해달라. 그걸 체감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내달라는 거죠. 지금 마지막 지금 토론자께서 주문하신 게 학회가 목소리를 좀 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과 같이 이제 아까 사회과학, 그다음 정보통신, 그다음 인문학, 그러니까 이게 통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학회도. 토론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5분의 토론은 혹시 유원 관계자께서 2분 내로 말씀하시고 추가로. 저는 미국 토목학회가 30년 할 거를 사실 제도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10년도 안 가는 5년 동안 토목학회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재정법인데 비용 추계하지 않는 법이 만들어진 게 처음입니다. 국회 속기록을 보시면은 지금 모 공기업의 건설공기업의 사장이신 분이 그때 끝까지 반대했어요. 국민의 부담을 주는 법을 어떻게 비용 추계 없이 합니다. 이제는 그걸 지금 우리가 이 법이 한 10년, 아까 10년을 10년을 이 상태로 가는 법을 그 법을 다시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적어도 지금의 틀에서 이거를 살을 붙여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만 해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 박성환 교수님도 사실 여기 비행기 타고 오셔서 지연대가 좀 굉장히 마음 졸이고까지 오셔가지고 오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젠 과감하게 재정학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 토론회가 이루어져야지 우리끼리 해봐야 우리끼리 좌자천하고 끝나는 상황이 되고 자학하다 끝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토목학회가 30년 동안 해서 아까
보셨던 그 자랑할 수 있는 거를 10년 안에 우리 학회가 좀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지금 현 회장님께서 차기 회장님 계시는데 좀 한번 국정을 당겨보시기를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5번의 신문 토론과 발표자 마무리까지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플로어에서 혹시 발언하실 분 2번 정도 발언하실 때 소수가 뭐 특별하게 누구한테 질문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예. 제가 대한토목회장을 옛날에 지냈었는데 수영자사랑을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설명해 왔었는데 우리 기반 시설은 첫째 기능 성능 뭐 도로는 도로 뭐 댐은 댐 뭐 공항 공항 기능 성능 목표하는 기능 성능이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 재해 대응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내부 연합 무한대로 늘리면 좋지요. 그 세 개가 한꺼번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기반 시설 종류마다 양태가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일률적 기준으로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런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 이 법적으로 보면 그 시설안전법하고 기반시설 기본법 안에 시설 안전이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전법이 먼저 생기다 보니까 뒤따라 이게 그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안전법 주관 부서가 양보를 안 했다고 봐요. 이게 이제 행정 조직의 기술성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게 이 두 개 법을 통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기본법에 자산관리 보고서를 이 기반시설 주체기관이 연차보고서로 발간하도록 뭐 돈이 들든 안 들든 그렇게 하면은 이 기반시설 주체별로 이 경쟁이 돼가지고 여기 이 보고서에 그대로 뭐 헛기별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산 관리를 위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뭐 만들어야 한다든지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과학해가지고 써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지 또 예산을 어떻게 해가 마련해야 되는지 파트도까지 이 보고서에 담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 사회적으로 이 분법 이 문제가 많다는 걸 제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가 해야 되는지 이 대한토목학회는 그 정치를 볼 때는 현재 인식이 안 좋아요. 이 토목공학을 만들겠다, 뭐 토목사, 토목이 필요 없는 토목사 하는 이론을 논리를 제공하는 토목학에 대한 이게 여론 주목을 받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주체를 세워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이걸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 그럼 교육훈련 분야에서 이 토목공학과에 3학년, 4학년 한 과목이 반드시 넣어야 된다. 필수 과목을. 예, 이상 오늘 발제하신 분, 좌장하신 용명 교수님, 토론자 여러분들 고귀한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을 끌어들이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학회가 리더 그룹을 해서 가는
갔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한 2분 내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좀 비슷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학교에 우리 이제 이 학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접근하려다 보면 머리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알고 있는 지식과 알아야 되는 지식이 상당히 좀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학회 차원에서 이런 포럼이 어떤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는데 최고 전문가들로 구축이 돼서 좀 브레인스토밍이 이어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과목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제 그쪽 분야의 전문 교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교수님이 학과 커리큘럼에 어떻게 흡수될 것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게 학생들한테 들어가서 다시 그 학생들이 중요한 위치에 20년 뒤에 활동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학회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은 학회에서의 평생교육 내지는 이제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학회 내의 그런 또 다른 재교육 개념을 좀 도입시켜서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계속 이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지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좀 탄탄한 밑거름을 까는 그런 역할들을 학회가 좀 꾸준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동학회장 정준입니다. 학회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프라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산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학회에서 이슈톡이라고 온라인 토크 토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자산관리에 관련된 주제로 2번인가 3번을 이슈톡에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슈톡이라는 것이 온라인에서 하는 거고 기가야 한 40분 정도 되는 거니까 아직은 충분히 관련된 자산관리에 관련된 정보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회원들한테 이 자산관리라는 것이 전에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11월 8일 날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회가 주도해서 국회에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2번 정도는 정기 1년에 연중에 2번은 그 포럼 행사를 하고, 그거 이외에 매월 국회의원들을 스타디하는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첫 번째 거는 기후위기와 순환경제를 좀 다루기로 했고요. 매달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 자산관리에 관련돼서도 인프라 자산관리에 관련돼서도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자산관리에 관련돼서 좀 대외적으로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사실 제가 올해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회에 기술교육, 계속교육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약해서 그걸 좀 강화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제가 제 뜻대로 그것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일주일이나 일주일 정도 프로그램을 갖고 이런 자산관리나 이런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회원들한테 전달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행을 못했는데 아마 차계위원님께서 그런 일을 좀 맡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걱정하신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학회에서 지난 1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인프라에 관련된 노후와 유지관리, 자산관리 측면에서의 배려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제 10분 전에 자리를 비워달라고 그러고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발제자 토론이나 그다음에 당숙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발제하고 토론에서. 첫 번째, 자산관리는 공학기술과 경제와 경영, 인문과의 연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학기술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넓혀야 하는. 두 번째가 보면 토목공학 기반의 건설 엔지니어링에서 국민의 삶과 경제활동 기반의 생애주의 공학기술로 전환을 빨리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건설 산업을 위한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인프라 건설로, 국민과 경제를 위한 인프라 건설로 사고의 전환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다음 네 번째가 원가, 생산 원가나 판매 원가, 이게 코스트나 프라이스에서 이제는 밸류로 확대를 해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리포트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평가, 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은 이런 것 같습니다. 생계를 위한 건설 산업에서 국민과 경제를 위하는 이타 산업으로 토목학회가 나서줬으면 좋겠다. 즉 우리를 위한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그러니까 남을 이타 산업으로 이제 나설 때가 됐다는 당당함을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5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대한토목학회는 토인프라의 건강성, 안전 성능 유지를 정책과 제도, 이거를 이제 도시인프라 시작했지만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토인프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지금 기설립된 그 인프라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저는 상당히 희망이 있는데, 이거 35호 이거 보셨죠? 이거를 국회에서 주도를 하시는 이사람 뒤에 30대 교수님하고 요 뒤에 사회 초년생 2사람 20대, 요 3사람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 자신들 때문에 놀랐을 겁니다. 이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이게 미래, 어떻게 보면 학문거리이지만 미래 먹거리도 될 수 있겠다. 뭐 그게 이제 토목학회의 강점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상당히 위안을 되고, 그다음에 우리 2024 시베 컨벤션에서 건설 정책 선포가 이제 정맥을 우리가 도시인프라를 건드렸기 때문에 대동맥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국회로 이슈화를 연결시키자는 걸로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여러분도 감사드리고 앞에 계신 분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보는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건설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대한토목학회 제37회 건설 정책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